지난 21일 AI와 미군 F-16의 최고 조종사의 공중 시뮬레이션 전투가 치러졌습니다. 그런데 헤론 시스템즈가 개발한 AI가 5대 0으로 인간에게 완승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미국 최고의 과학 브레인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알려진 달파, 미국 국방고등연구계획국이 주관했던 모의전이었는데요. 소위 탑건이라고 부르는 미국 최고 공군 조종사를 이긴 AI는 행동심리학을 공부했다고 합니다. 이전까지의 훈련이나 전략을 기반으로 한 학습을 건너뛴 채 말이죠. 초첨단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에이스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 미국 공군은 이제 단순히 드론을 통한 습격이 아니라 인간 행동 심리를 인지한 AI가 전투기 조종사를 대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미 2016년부터 공중전에 AI를 활용하여 전투하는 프로젝트를 개발 실험해왔고요. 정찰기 일부와 또 무인 공격기에 AI를 탑재해서 인간 조종사의 개입 없이 자율 비행을 하며 정찰은 물론 수송, 공급작전 수행이 가능하다고 하죠. 마지막은 인간 조종사와의 전투가 되겠죠. 그 옛날 탑건이라는 영화 속의 주인공들을 보며 멋진 파일럿들에 대한 로망도 있었는데 이제는 모든 곳에서 인간의 역할이 사라지나 봅니다. 인간의 쓸모는 이제 얼마나 남았을까요? 네, 미국 민주당에 이어 공화당도 대선 후보를 확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인데요. 트럼프냐 바이든이냐 11월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최근 보면은 코로나19 속에 바이든 후보가 앞서 나가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층도 결집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민주당의 바이든 후보의 캠프 쪽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네,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라이징 스타 17명 중 한 명으로 선정돼 합동 기조연설자로 나선 한국계 이민 2세시죠. 네, 샘 파크 조지아주 하원 의원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통역에는 홍희연 통역사께서 함께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Good morning. Thank you for having me. 예, 모셔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선 한국 청취자분들 위해서 소개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Yes, good morning. My name is Sam Park, Georgia State Representative. 예, 저는 샘 박이라고 합니다. 저는 조지아주 의회에서 유일한 한국계고요.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4년 전에 당시 이제 3선이었던 공화당 현역 의원을 꺾었고요. 지금 이제 벌써 재선이십니다. 재선이시고 조지아주 의회의 하원 의원이신데요. 본인이 재선 가능했던 이유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Yes, so I would attribute it to really two main reasons. 저는 우선 왜 제가 출마했나 그 이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조지아의 주민들이 모두 의료 혜택을 받게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께서 암에 걸리셨고 그때 내가 이제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냐 없냐가 이게 정말 생사가 달린 문제구나 이거를 깨달았죠. 그래서 제 지역구의 주민들 또 모든 유권자들에게 이런 혜택을 확대해야 되겠다 그런 동기로 제가 출마를 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이제 이런 캠페인을 굉장히 포용적으로 운영하려고 애썼던 거죠. 그래서 젊은 층들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정치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네, 지금 현재 조지아 의회에서는 주로 어떤 활동, 어떤 정책에 더 이렇게 노력을 하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Sure. So I'd say three main issues. 예, 세 가지로 주로 압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주민들에게 의료 혜택을 넓히는 것. 두 번째는 교육에 대한 또 혜택을 갖다가 주민들한테 골고루 이제 주어서 특히 이제 고등교육, 대학교 이상의 교육에 있어서도 접근성을 높이게 하는 것. 세 번째는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것. 그래서 소수자들에 대한 권익 그리고 반이민 정책에 대해서 싸우고 특히 조지아에 있는 한인들의 권익이 신장되고 이들이 이제 주의 중요한 결정을 갖다가 내리는데 목소리를 낼 수 있게 하는 게 저의 정책 중심점들입니다. 네, 이번에 이제 전당대회 라이징 스타 17명에 선정이 되셨습니다. 자, 이번 참여하셨을 때 느낌이 어떠셨는지 또 굉장히 궁금하고 어떤 주제로 연설을 하셨는지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And it was very humbling to have an opportunity to be on the national stage. 예, 정말 너무나 감사할 일이고요. 이제 조지아주를 대표해서 나간 게 아닌가 합니다. 제가 이제 또 그 한인으로서는 처음 이제 이런 기회를 잡은 것이기도 한데요. It was really important, I think, for me to be there and to talk about
the importance of leadership.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봤던 건 지금 이런 시기에 그 리더가 얼마나 중요한가, 리더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였습니다. 특히 지금 이 미국이 이제 국가적인 너무나 많은 도전을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개인적으로는 리더의 역할이 특히 중요한데 제가 생각하기엔 특히 지금 우리 주위에 가장 취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어떻게 돕는가, 그것이 저는 리더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바이든 후보가 부통령으로 카멜라 해리스 상원의원을 지명을 했습니다. 지금 만약에 바이든 후보가 이기게 된다면 미국 역사상 첫 흑인 여성 부통령이 탄생을 하게 되는 건데요. 좋은 선택이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물론 좋은 선택이었다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어떤 면에서 특별히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I think, along with being very experienced and having a long record 일단 of 그 public 공직 service 경험이 to 아주 people, 오래됩니다. 또 검사로서, 상원의원으로서 이런 그 아주 경험이 많다라는 거. 그렇지만 이분이 가진 큰 장점은 이런 장애물, 지금까지 없던 경계를 허물고 변화하는 미국의 새 얼굴로 떠오르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분이 이제 미국에서 물론 여성으로서, 만약에 제 민주당이 이긴다면 미국에서 여성으로서 또 흑인계로서 첫 부통령이 되겠지만 또 이분이 또 아시아계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소수자로서는 이분이 이렇게 부통령으로 나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할 일이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있는 벽을 허무는 이분의 역할을 제가 굉장히 크게 보고 있습니다. 바이든 후보가 승리할 거로 보시겠죠? 네. Yes. 물론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 전당대회 마지막 날 바이든 후보의 고향인 펜실베니아 스크랜턴을 갔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익숙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이기도 한데요. 지난 4년간 트럼프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해서 우리 샘팍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듣고 싶은데요. So I am not a fan of President Trump. Quite frankly, he is one of the worst presidents in modern American history. 제가 트럼프 대통령의 팬은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미국 현대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이 아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이기적이고 본인의 이익을 미국 시민의 이익보다 늘 앞에 둔다라는 거 계속해서 여러 번 보여줬습니다. 지금 그렇지만 그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큰 문제는 민주주의 그 자체를 위협하고 있다라는 거. 세계 여러 독재자들과 친하게 지내면서 지금 미국의 중요한 민주주의의 토대가 되는 기관들, 그것이 이제 투표할 수 있는 투표권이라든지 아니면 이것이 여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주 뿌리부터 흔들고 있다라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네. 자, 한간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결과가 나와도 자기가 진다면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벌써 우편 투표 믿을 수 없다, 대선 날짜를 미루자 이런 얘기까지 했었는데요. 우리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Very, very concerning. And again, I think it's another reason why Trump poses so much of a threat. 네, 지금 사실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 바로 이런 지점에서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사람이다, 민주주의 자체에 위협이 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우편 투표라는 것이 지난 몇십 년간 미국에서 가장 안전한 이 투표의 형태라는 게 이미 증명이 되어 왔습니다. 적어도 지난 20년만 봤을 때 지금 미국에서 그 2억의 남성이 투표를 했을 때 그중에서 100건 정도만 뭔가 문제가 있었다, 투표 사기로 이제 판명이 났다, 이렇게 결론이 났었습니다. 이것이 그 비율로 따지자면 0.006%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안전한 투표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권력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이것을 잡고 흔드는 걸 봤을 때 정말 아주 우려가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조 바이든을 위해서 투표를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Another reason why we need to do everything we can to elect someone like Joe Biden. 네, 한국에서는 아무래도 북핵 문제가 굉장히 이슈입니다. 만약에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처럼 탑다운 방식의 문제 해결 이런 건 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굉장히 좀 북핵 문제 해결에 힘들어질 것이다라는 얘기들도 있는데 우리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So, generally the challenge of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North Korean denuclearization, it's seen from America as one of the most complex
issues in the world. 예, 그 한반도의 평화라는 문제는 사실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아마 세계적으로도 이렇게 복잡한 문제가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민주당원으로 제가 보기에는 이 문제가 너무나 복잡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특히 전쟁이 났을 경우에는 그 리스크도 굉장히 큰 문제가 아닌가. 그래서 좀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하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제가 지금 이 바이든 후보의 접근법, 그 지역의 여러 다자간 협력을 중시하고 또 하나씩 신중하게 풀어가는 이런 접근법에 제가 찬성을 하는 편입니다. 이게 굉장히 장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 동맹들과 함께 가는 문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제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이 문제에 대한 굉장히 복잡한 문제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그리고 이제 종합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문제 해결을 하는 데 있어서 미국이 일정한 역할을 해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만은 그러나 이런 여러 다자간 협력, 특히 그 지역에 있는 여러 국가들, 물론 남북한을 포함한 이런 나라들의 협력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Sorry if that wasn't a very good answer. 만족스러운 대답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자, 조지 플로이드 사망 이후 위스콘신에서 비무장 흑인에게 총격을 가하는 일이 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인종차별 반대 시위가 또 다시 일어나고 있는데요. 지금 뭐 소수인종으로 미국 정치계에 뛰어드신 건데요. 사실 아시아계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걸로 압니다. 지금 미국 정계에서. 그래서 우리 샘박 의원님 같은 분들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어떤 점들이 좀 어려운지, 그리고 좀 더 많은 아시아계들이 미국 정치에 등장하기 위해서는 어떤 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한데요. Sure. So, as an Asian American elected official, there are definitely challenges. Being one of very few. 예, 아시아계로서 여러 가지 도전이 있을 수밖에는 없습니다. 왜냐면 아직도 굉장히 제가 소수에 속한 상태니까요. 하지만 제가 지금 이제 미국에서 나고 자라면서 이제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가장 일반적인 접근법은 일단 공통 분모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거리를 좁히고 서로 협조하고 협동할 수 있는 여지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이제 그것을 갖다 집중을 하는데요. 그렇지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걸 굉장히 어렵게 만들고 있죠. 여러 가지 굉장히 인종 차별적인 언사를 많이 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도 우한 바이러스, 중국 바이러스 이런 식으로 부르고 있고요. 그것 때문에 지금 아시아계를 겨냥한 혐오 범죄가 굉장히 빨리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시아계도 좀 더 조직적으로 이제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지도자들을 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이런 역할들이 이런 이제 여러 다른 그룹들이 서로 반목하고 서로 대치하게 하는 것보단 통합의 방향으로 갈 수 있게 하는 그런 지도자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활발한 활동 앞으로도 기대를 하고요. 저희도 11월 3일 선거 유심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Thank you. 감사합니다. Thank you so much for having me. 네, 지금까지 조지아주의 샘박 하원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네, 핫한 이슈를 두 개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목요일의 화이터 시간입니다. 오늘도 법보다 말이 먼저인 두 분 모셨습니다. 먼저 배종호 세한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그리고 맞은편에는 배 교수에게 맞설 또 새로운 파이터 한번 모셨습니다. 윤기찬 변호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잘 모시겠습니다. 네, 자 유튜브 TBS FM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뭐 핫한 이슈 하면 역시 코로나이고 또 그중에서도 지금 전공의들 사직서까지 제출을 하면서 집단 휴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협에서는 업무 개시 명령 불응 지침도 있었고요. 또 뭐 옆 회장은 내가 가겠다. 잡혀간다면 내가 잡혀가겠다. 후배 의사들 압박하지 말라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고요. 정부에서도 굉장히 강력하고 강경한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자, 지금 일단 그 문제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 과한 조치인가라는 부분, 그리고 현재 이 상황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나눠보죠. 어느 부분부터 먼저 하시겠어요? 제가 하죠 뭐. 네, 그러시죠. 업무 개시 명령 안 하면은 국민들한테 욕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부가 왜 존재하죠? 국가가 왜 존재하죠? 결국 이제 국민의 생명,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존재하는데 지금 국민들의 생명이 상당히 위험한 지경에 처했어요. 집단 휴진, 의료 파업이라도 할 수 있는데
그러므로 인해서 지금 특히 응급실 중환자실 같은 경우에 문제예요. 수술이 대폭 뭐 절반 정도로 줄었고 그래서 암 환자들 같은 경우는 이 수술 또 치료가 안 되면서 생명이 경각에 달린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의사들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 업무를 간호사들이 또 맡아요. 간호사들이 뭐 처방도 하고 치료도 하고 그럼 이제 결국은 의료 공복 메우다가 자연스럽게 의료 사고로 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네. 정부가 뒷짐지고 반감만 해야 되는가? 업무 네네. 개시 명령 당연히 되는 발동해야 것이다. 되고 말 안 네네. 들으면은 행정 처분 내지는 법적 처벌도 불사해야 강행해야 된다 이런 된다.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윤희찬 변호사님. 저는 좀 성급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게 이제 현 정부가 이런 그 뭐 행정을 함에 있어서는 사실 힘으로 밀어붙이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이 코로나 전국에 사실 지금 갑자기 의대 정원 확대 이 안을 갑자기 내놓은 거거든요. 원격 진료 같은 경우는 미리 논의가 됐었지만 갑자기 의대 정원을 갖고 들고 나오는 바람에 그것도 7월 달에 그러니까 의사들 입장에서 보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상의도 없이 이렇게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안을 갖고 나왔다 하기 때문에 이제 뭐 물론 이제 파업하는 것이 좋지는 않지만 어쨌든 정부의 그런 의대 정원 확대 행정을 내놓는 시기도 안 좋았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면도 그랬고 왜냐하면 박능호 보건복지부 장관이 협의는 하되 정원 철회는 없다라고 처음에 못 박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의사들 입장에서는 못 믿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가 의사들한테 신뢰를 못 준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이런 점을 저희는 부동산 정책 때도 봤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사실상 증세라고 보는 이런 일각의 시각이 있는데 네. 이 부동산 이 가격 상승을 막아야 된다라는 네네. 국민적 여론을 담아서 사실상 세금을 많이 늘렸고요. 이런 면들을 볼 때 의사들에 대한 의대 정원 확대 등 정부 측에서 보면 필요하다고 본 이런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네. 국민적 또 공포심을 이용했다 이렇게 보는 네네. 시각도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정책을 필 때는 많은 협의를 거쳐서 해야 되는 것이고 네네. 마지막 말씀을 드리면 이게 관련법이 있어요. 보건의료정책 관련된 법이 있는데 여기에 따르면 이런 정책들에 대해서는 5년간 계획을 세워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걸 정해서 해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런 좀 절차적인 측면 그다음에 행정 적용에 있어서의 어떤 강압적인 측면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사들이 좀 반발하는 게 아닌가. 절차적 행정적인 부분에서의 강압적인 측면이 있고 왜 하필 지금이냐라는 말씀이신데요. 네. 지금 갑작스럽다고 얘기하는데요. 네. 그건 뭐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고 7월 달부터는 아니고 그 전부터 계속해 온 문제고 지금 4대 악법이라고 밀어붙이는 것이 다들 공공의료성을 강조하고 또 강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공공의대를 신설하겠다. 그리고 의사의 정원을 늘리겠다라는 건데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OECD 평균에 비하면은 뭐 거의 절반 수준으로 뭐 턱없이 부족한 이런 상황이고 특히 이제 지역 같은 경우는 의사들이 안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뭐 대구 경북 같은 경우는 수도권에 비하면은 의사 수가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이런 상황에서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특히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전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비상인 이런 상황에서 과연 파업을 꼭 해야 되는 건지 집단 휴진 거부를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제가 상당히 안타까운 것은 네. 국무총리가 나서가지고 마지막까지 대화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협회장하고 잠정 합의가 됐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또 전공의협의회에서 걷어차가지고 네네. 실력 대결로 나갔거든요. 그러면서 요구한 것이 뭐냐면은 무조건 정부한테 백기투항하라는 거예요. 그럼 정부가 왜 존재하죠?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대화를 하고 자신들의 요구 조건이 있으면은 그걸 내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네네. 전혀 대안 제시가 없는 거예요. 무조건 정부한테 포기만 하라. 그 얘기는 결국은 내 밥그릇 기득권은 무조건 지키겠다. 네네. 국민 생명 뭐 이런 거 필요 없다. 근데 결국 보니까 국민 여론도 반대가 지금 한 3배 이상 높잖아요. 국민 따가운 여론 좀 생각해야 되고 본인들이 히포크라테스의 후예라고 하잖아요. 네. 돈벌이만 생각하지 말고 네네. 생명을 좀 알겠습니다. 귀중하게 생각해야 된다. 네. 이런 윤희찬 얘기죠. 변호사님. 근데 이제 우리나라 의료는 사실 지금 다 공공의료예요. 지금 민간의료라고 우리가 표현하지만 사실 의료보험, 그러니까 1989년 전 국민 의료보험이 되면서부터 의사들도 사실 공공의료의 일정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먼저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공의료를 확충한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그 환자 의료 체계, 그러니까 우리가 의료 전달 체계라고 하는데 1급, 2급, 3급 병원들 있죠. 이것이 무너진 게 일단 문제예요. 왜냐하면 지금 서울에 있는 상급 병원들은 병상수 엄청나게 늘려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전공의도 많이 뽑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뭐 외과나 이런 데는 부족하게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전국에 있는 환자들이 몰리는 겁니다. 지방에 있는 의사들은 노는 분들 많아요. 아까 말씀 1차 의료기관은 거기 거들떠보지 않고 2, 3차로 바로 가거든요. 이런 의료 전달 체계에 대한 개선 없이 의사만 늘린다고 해서 과연 그것이 공급 위주의 이런 정책이 올바른 것이냐 이런 문제 하나 있고요. 네. OECD와의 단순 이 의사수 비교와 같고 이것이 진정한 의료 공급이 부족한 것이냐에 대한 진정 고민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의사들 안도 틀린 부분이 많지만 절차적인 측면에서 보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5개년 계획 같은 거 법에서 하게 돼 있는데 이거에 따라서 세워가지고 뭐 국무회의 심의까지 거치게 돼 있기 때문에 의사들 참여시켜서 논의해가지고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떠오르는 건 뭐냐면 이전 그 몇 정권 전에 있었던 의학전문대학원 네네. 이 부분도 상당히 명분이 좋았어요. 그런데 그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실패를 거울 삼아서 사실은 좀 더 수기 과정이 필요하다. 네. 이게 바로 어떤 행정명령을 내릴 사안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공의대 이야기를 조금 여쭤볼게요. 사실 이 공공의대가 많은 분들 사이에서도 좀 논란이 됐었던 부분이 뭐냐면은 시민단체 추천위에서 뭐 2배수, 3배수를 추천을 하고 거기서 이제 또 선출을 한다는데 그런 질문들이 많습니다. 왜 시민단체가 의사를 선발하는데 의대생을 선발하는데 들어가는 것이냐? 네, 시민단체 요새 이야기가 좀 논란이 많지 않습니까? 네, 선발 과정은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요. 예시라고 그 얘기는 하는데 복지부 아직 블록에 확정 들어왔단 발표된 말이에요. 건 아니고요. 그 부분은 얼마든지 조정이 되고 특히 이제 공정성이 굉장히 이 젊은이들에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은 얼마든지 제가 볼 땐 나중에 뭐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필요하면은 조정, 뭐 수정도 가능한 부분이고요. 지금 이제 우리 변호사님께서 의료의 공공성을 부정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제가 봐도 이 의료라는 것이 개인의 뭐 사적 영역만이 아니고 상당 부분 공공적인 부분을 외면할 수가 없는데 실제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 민간에서 의료 시장의 95%를 지금 전담하고 있는 그런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되는 게 맞고 그리고 실제로 지금 의사 수가 OECD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니까 의사 수를 늘리는 것도 맞고 그리고 세 번째로 지역의 의사 수가 수도권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한 것도 맞고 그리고 우리 변호사님도 지적하셨지만 1차, 2차, 3차 진료기관이 좀 무분별하게 운영되는 것도 맞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 바로 잡아야 되는데 지금 문제는 의협에서 무조건 실력 대결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논의 테이블에 앉아서 어떻게 하면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서로 타협하고 절충해야 되는데 정부 보고 백기통하라라는 거는 안 맞는 네네. 얘기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또 하나 정부하고 의협만 할 게 아니고 이해 당사자들 다 불러야 되는 거죠. 네네. 환자 대표도 부르고 시민 대표도 부르고 또 하나는 아무래도 좀 공론화 과정이 좀 부족한 부분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네네. 해요. 그런 부분도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 의사수 늘리는 것이 무작정 국민한테 좋지 않은 것이 적정한 수가 필요합니다. 예전에 김대중 정권 하에서도 사실은 그 의사수를 10% 줄인 이유가 뭐냐면 의사수가 늘면 우리나라는 전국민 의료보험제도 하기 때문에 당연히 관공보험료가 많이 나가요. 그러니까 이 불필요한 게 많이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과의 적정한 어떤 그 함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적정한 조율이 필요한 거예요. 의사 수가 늘어나면 건강보험료가 올라가나요? 올라가죠. 왜냐하면 의사 수가 사실 한 명 진료를 보면 의사가 한 명 네. 늘어서 그만큼 거의 절반 정도는 또 건강보험공단에 내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지지난 정부에서도 다 그 추진 중에 근거가 됐던 논리예요. 그래서 의사 수를 무조건 늘린다는 것이 과연 정부가 얘기하는 그런 장점만 있는 것이냐 단점도 있다는 것이고요. 그런 장점을 또 발휘시킬 수 있냐 온전히 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수님도 지적했다시피 이것은 좀 수기 과정이 필요하다. 네. 지금 코로나 전국에 이런 국민적 어떤 의사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밀어붙일 사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네. 물론 의사들의 이런 파업도 좋지 않지만 지금 파업에 참가하고 있는 전공의들은 사실은 근로자예요. 이 사람들 개업이하고 다르거든요. 사업자가 아닙니다. 병원에 고용돼가지고 월급 받고 하는 거예요. 법원 판례에 따르면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근로자의 행위로 일정 부분은 단 10% 20%라도 그 지위를 네. 인정해 주자. 이렇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시간이 별로 이것 좀 없어서요. 해야죠. 아니, 의사 5분밖에 안 수를- 남았어요. 네, 알았어요. 네, 그래갖고 네. 지금 다른 얘기도 좀 오케이. 하고 가야 돼요. 그래요. 네, 어쨌든 뭐 많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빨리 의사들도 제자리로 돌아오고 원만하게 해결이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이라는 건 뭐 다들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얘기 지금 5분밖에 안 남았지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재난지원금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네. 지금 네. 재난지원금이 이제 일단은 방역이 우선이다라고 보류한 상황인데 또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전 국민 지급이냐 선별 지급이냐. 이번에는 변호사님께 먼저 마이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그 방역이 우선이다 해서 보류하는 의미는 민주당도 곧 할 것이다. 이거 할 것인데 보류하는 이유는 다음 집행부가 들어서면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낙연 의원의 새로 집행부에 아니 뭐 결정은 아직 안 됐는데요. 그렇게 제 되는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 네. 그리고 아마 그 지급의 범위와 관련돼서는 네. 지금 저 선별 지급이 타당하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일단 지금 경기 진작의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코로나로 인해서 생계에 부담을 느끼는 분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주자 이런 차원의 재난지원금 지급이라면 그것은 선별적 지급이 맞고 그 선별 범위에 대해서도 사실 많은 논의가 좀 필요합니다. 1차 재난지원금 지급할 때 현금을 바로 지급한 분들이 있어요. 네. 한 280만 가구 정도 되는데 그런 분들은 이미 생계 보조 연금 같은 것들이 나가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이미 복지 전달 체계가 다 파괴된 상태예요. 그런 분들은 직접 지급할 수 있거든요. 바로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조금 더 범위를 넓혀가는 이런 범위 확장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저는 당연히 선별 지급해야 된다고 아니 봅니다. 같으면 어떡해요? 같을 수 있는 거죠. 무조건 싸우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은 이 재난지원금의 성격이 특별한 목적이 있잖아요. 재난 때문에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돕자라는 것 아니겠어요? 네. 그런데 무차별적으로 다 주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고요. 그래서 정부도 제가 볼 때는 많으면 70% 아니면 뭐 50%까지만 줄 것 같고요. 또 하나 현실적으로 지금 재원 조달이 좀 쉽지 않아요. 100% 이제 국채 발행해야 되는데 지난번 같은 경우는 뭐 세출을 조정해 가지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은 국민들 여론도 상당히 좋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코로나 방역을 잘 했으면 좋겠죠. 그래 가지고 이걸 지급 안 했으면 더 좋겠죠. 경제가 활성화돼 가지고 그런 점에서 좀 정광훈 목사 비롯해서 태극기 부대들 좀 이 코로나19 퍼뜨리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방역 체계에 도전하지 말고 허위사실 유포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요거를 그러면 엑스트라로 여쭤볼게요.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다라는 얘기들이 있는데 3단계로 그럼 격상을 시켜야 될까 말까?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3단계 격상이 좀 늦었다고 봐요. 늦었다. 그러니까 3단계 격상해가지고 계속 3단계로 가자는 의미가 아니고 지난번 광화문 집회 및 그 일부 교회 때문에 이게 깜깜이 그 전파가 그런 위험성이 커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역학조사도 불가능한 상황이었어요. 그렇다면 3단계로 올려서 어떤 개인 간의 접촉을 끊음으로써 역학조사 대신 방역 대신 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계속 늦어진 거죠. 그래서 조금 늦었다는 생각은 듭니다. 지금 근데 경제가 좀 어려워질 것이라는 얘기들도 있는데요. 방역만 생각하면 당연히 3단계 들어가야 되죠. 문제는 방역과 경제가 서로 제로섬 관계예요. 방역을 강화하면은 경제가 어려워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부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당장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관련해서도 국민의 보다 적극적인 자발적 참여가 좀 필요한데 대구 경북 같은 경우는 보니까 사회적 이동량이 한 40% 줄었는데 네. 이번에는 지금 수도권 같은 경우 17%밖에 안 줄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 상당히 자발적 참여가 좀 부족한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 뭐 두 가지 의견이 있는데 네네. 3단계 격상으로 강력하게 가서 단기간에 이걸 바로 잡으면 결국 장기적으로는 경제에 도움이 된다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아요. 네. 그래서 절충해서 2.5단계도 있어요. 수도권은 3단계, 뭐 지방은 2단계 이런 방법도 있는데 지금 벌써부터 뭐 지방에서 먼저 3단계 네네. 가겠다는 그런 움직임도 있고 흐름으로 보면은 뭐 이번 주말에 이제 고비가 돼서 결국은 3단계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근데 사실 이제 그 지방에서 그렇게 하는 이유가 이전에 신천지 대구 사례에서 보면 네네. 그때 사실 3단계 정도로 평가될 수 있는 그런 봉쇄정책을 폈단 그쵸. 말이에요. 그때 바로 또 치고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국가적인 측면에서 약간 다소 다르겠지만 조금 전향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목요일의 파이터, 저희 두 분 파이터께서 마지막에 약간 합심을 하시는 바람에 조금 덜 싸웠는데요. 네, 지금까지 윤기찬 변호사 그리고 배종호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해외 핫한 뉴스 알아보는 서울타임즈 시간입니다. 전주현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유튜브 TBS FM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이제 CDC가 이 코로나19 검사 지침을 바꿨다라는 얘기, 저는 이것도 사실 처음 들었는데요. 네, 지금, 이게 네, 네. 트럼프 행정부에서 압력을 넣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증상이 없어도 좀 환자나 감염 의심자와 긴밀하게 접촉했다면 검사를 받는 게 적절하다. 이게 지금까지 권고였습니다. 네네. 근데 CDC가 24일에 이걸 바꿨는데 무증상자는 감염자와 밀접하게 접촉을 했더라도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과 최소 15분간 긴밀하게 접촉했더라도 증상이 없다면 당신이 고위험군이거나 의료 종사자가 아닌 한 꼭 검사받을 필요는 없다. 이렇게 지금 후퇴를 한 겁니다. 왠지 너무 느슨한 느낌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당연히 일선 의료 현장, 의료계, 네네. 보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당혹스럽다 이런 반응이 지금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CDC한테 이렇게 비난이 쏟아지니까 우리 말고 상급 기관인 보건복지부에 물어봐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보건복지부 지로워 차관보가 현재 증거와 최선의 공중보건 관습을 반영했다. 그래서 업데이트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지침 변경에 나만 참여한 게 아니고 앤서니 파우치 박사, 네네. 백악관의 코로나19 대응 조정관인 데비 벅스 박사, 스티븐 한 식품의약국 국장 등이 관여했다. 파우치 박사가 진짜요? 그랬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파우치 박사가 그 시간에 성대 수술을 받느라고 전신 마취를 하던 시간에 회의가 이루어졌답니다. 그럼 거짓말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고 어떤 내용인지 듣지도 못했는데 내가 했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오히려 파우치 소장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 굉장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당연한 반응이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CNN은 연방정부의 보건관리 2명을 인용해서 개정된 지침이 위로부터 내려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내용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행정부의 고위층이 압력을 넣었기 때문이 아니냐 이런 논란이 지금 당연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네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검사를 줄여야 된다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해왔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 입장과 거의 일맥상통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아무래도 이 아하. 지금 위로부터의 압력이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당연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합리적 의심 같은 그런 네. 생각이 조금 드네요. 네네. 자, 그리고 또 미국이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위스콘신에서 지금 그렇습니다. 경찰 총격 7발이었다고 네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뭐 깨어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제이콥 블레이크 사건 지금 상위 시위도 계속되고 있고 네. 이게 또 하나의 뭐 뇌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 가운데서 또 일어난 사건이 있어요. 백인 그렇습니다. 청소년이 이 시위대를 향해서 이 반자동 소총 가지고 그러니까 무기를 발사해서 사용을 했죠. 네. 그러니까 블레이크가 하반신이 마비됐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니까 시위가 더 격화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뭐 찬반 시위가 동시에 일어나기 시작을 하면서 시위대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이번에 등장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25일 밤에 시위대를 향해서 발포한 백인 청소년이 체포됐는데 17살입니다. 카일 리튼하우스라는 청소년이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반자동 소총을 발사했습니다. 그래서 시위대가 흑인의 생명도 소중하다 이런 구호를 외치니까 발사를 했다는 건데요. 총을 쏘고 달아나던 중에 자기를 쫓아오는 사람들에게도 충격을 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위대 2명이 숨지고 1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소년이 1급 살인 혐의를 받고 있어요. 지금 커노샤라는 곳에서 이 블레이크 사건이 발생한 맞아요. 거잖아요. 여기서 24km 떨어진 앤티옥이라는 곳에 살고 있었는데 이 소년이 인종차별 항의 시위에 맞서서 치안을 유지한다라면서 지금 카노샤 지역에 자경단이 출연을 했습니다. 자경단이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방화가 이뤄지고요. 폭력 시위도 이뤄지고 뭐 이런 것들이 네네. 이루어지면 약탈 이런 폭동 이런 것들이 이어지니까 우리 스스로를 지켜야 된다라는 자경단이 이제 네네. 스스로 활동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여기에 합류를 해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지역 자경단은 아니다. 우리랑은 상관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거는 조금 더 밝혀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트럼프 대통령은 흑인 피격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고요. 폭력 사태에 대해서 강경하게 대응하겠다. 법질서 네, 이런 얘기만 얘기하면서. 했습니다. 네. 자, 아베 총리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좀 많이 아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본 주간지 네. 슈칸 분슌이라는 곳이 어제 이제 9월 3일자 네네. 잡지를 발행을 했는데 24일에 아베 총리가 다시 병원에 갔었잖아요. 네. 게이오 대학 병원에서 진찰을 받은 뒤에 궤양성 대장염을 억제하는 약이 효과가 없어져서 염증 수치가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말했다라고 총리 주변의 인물을 인용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병이 워낙 궤양성 대장염이 있거든요. 네. 이게 재발했는데 악화되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시험 스트레스가 많았던 중학교 3학년 때 처음 발병이 시작이 됐대요. 아하. 그러다 98년에 중의원 의원 시절에도 체중이 65kg에서 53kg으로 심하게 빠졌던 적이 있다고 합니다. 3개월 동안 입원을 했어요. 이 병원으로. 2007년에는 1차 총리직에서 사임까지 한 병이 바로 이 병입니다. 근데 이게 후생 노동성이 지정한 난치병이래요. 그래서 증상이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 계속 이렇게 악화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약으로 증상을 억제하는 건 가능한데 완치가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고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또 재발을 하게 되는 그런 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종의 시술까지 받은 것 같다라고 병원 관계자를 인용해서 보도를 했는데요. 이 시술이 한 번 받는데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걸리는데 총 10번을 받아야 된답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효과가 없으면 최종적으로 대장 적출 수술을 받아야 되는 그런 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의사들은 이 궤양성 대장염 환자가 있다면 휴식을 권고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 지금 같은 시기에는 휴식이. 네, 사실은. 그래서 이제 건강이 악화되니까 집권 자민당 내에서는 그러니까 참의원 중의원 총회에서 새로운 총재를 선출하는 시나리오가 떠오르고 있는데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이렇게 원칙적으로는 임기 중에 사퇴하면 이렇게 당원이 참여하는 투표를 다 새로 해야 되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이렇게 긴급할 경우에는 양원 총회로 후임자를 선출할 수 있다는 건데 이렇게 되면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 정치적 라이벌이잖아요. 그렇죠. 아베 총리. 이 사람이 소수파계의 수장이라서 당선이 될 수 없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아베 총리의 뒤를 잇는 그런 인물들이 뭐 될 수가 있는 기시다, 거죠. 뭐 스가 이런 분들이. 네, 그렇습니다. 지금 기시다 후미오 자민당 정조 회장을 후계자로 생각했던 것으로 네. 알려졌는데 최근에 또 생각이 바뀌었다라고 슈칸 분수는 전했는데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내일 기자회견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할까? 코로나19 대책을 종합적으로 발표하고요. 당연히 건강 이상설에 대한 설명이 나올 것 같은데요. 사임설이 나오고 있지만 사임보다는 자신의 건재를 확인하는 자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일본 정치권과 언론들은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 소식 좀 짤막하게 이야기를 해보죠. 지금 엑슨모빌이 지난 24일, 92년 만이군요. 네. 92년 만에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에서 퇴출을 당했다라는 네. 얘기입니다. 다우존스는 좀 설명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 기업의 규모랑 신용도, 성장 지속성, 산업 내 대표성을 고려해서 30개 기업만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뭐 보통 나스닥, S&P, 다우존스 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죠. 근데 이제 다우지수에 이제 올랐다가 92년 만에 퇴출을 당하게 된 건데 한때 미국 증시와 기업의 선두 주자였어요. 시가총액이 한때는 4,460억 달러에 2014년에 달할 정도로 굉장히 잘 나가는 기업이었는데요. 지금 현재 시총은 172억 달러입니다. 한창 좋을 때보다 3.85% 수준으로 뚝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블루칩 클럽이라는 이제 네네. 그런 별명을 갖고 있는 그렇죠. 곳이 다우존스인데 그래서 이렇게 30개 기업에는 남을 수 없다라고 해서 지금 퇴출을 된 거예요. 근데 이 뒤에 애플이 있답니다. 애플. 네, 애플이 액면 분할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네. 되면 이제 IT 업종의 다우지수 내 비중이 줄어들게 됩니다. 근데 이제 다우지수는 한 기업 한 종목에만 지금 치우치는 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IT 기업의 비중이 적어지면 다른 곳으로 또 채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엑슨모빌을 비롯해서 3개가 퇴출이 되고 IT 기업 비중을 늘리기 위해서 새 기업이 IT 기업이 3개가 새로 들어온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이제 전 세계 시총을 비교를 이제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비교를 하면 네네. 어마어마하게 바뀌었더라고요. 어마어마하게 바뀌었죠. 에너지 기업은 어쨌든 네. 다 하향세로 없어졌고 그렇습니다. 지금 다 플랫폼 기업들이 네네. 1위부터 10위까지 거의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기후 변화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화석 연료를 쓰지 않으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하. 그래서 그것을 상징하는 굉장한 사건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외신 소식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주현 외신캐스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킴 시네마 매주 목요일 한 편의 영화를 만나는 시간이죠. 썬킴 시네마 시간입니다. 썬킴 사이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매주 기대해요. 이번엔 어떤 하울링을 보여주실지. 상당히 그게 부담이 되네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네. 아, 유튜브 TBS FM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영화 준비하셨나요? 꽝, 꽝, 밤쉘. 밤쉘. 이게 지금 아직도 상영 중인 영화죠. 네네네. 그래서 약간 그 스토리를 말씀드리기 약간 부담이 되는 게 스포일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게 뭐 사실은 이제 실화에 바탕을 한 거라서 대충 찾아보시면은 뭐 어떤 스토리다라는 걸 아시겠지만 어쨌든 상영 중이라서 스포일러는
되도록 자제를 하면서 얘기를 해보겠는데 일단 밤쉘 무슨 뜻인지요? 밤쉘이 원래 사전 찾아보시면 폭탄이라고 나와 있는데 네. 보통 충격적인 사건, 폭로 아니면 충격적인 뉴스를 얘기하는데 또 다른 뜻도 있잖아요. 뭐요? 아니 또 다른 뜻도 있지 않나요? 약간 좀. 그건 네. 뭐야? 네, 직접 그- 사진 찾아보시고 아마 두 번째 데피니션에 나와 있을 거야 아마. 네네. 그래서 보통 외신 보시면은 무슨 뭐 폭로성 기사가 발표가 됐다, drop a bombshell이라는 표현 많이 나오죠. 그렇죠. 그리고 뭐 또 다른 뜻은 이거 제가 말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요. 굉장히 저는 좀 알아요. 굉장히 좀 이렇게 예쁜 여성, 그러니까 뭐 아름다운 여성, 그리고 조금 더 심하게 얘기하면은 예쁘다, 막 그럼 이런 식으로 탄성이 나오게 하는 이제 이왕 말씀을 하셨길래 제가 말씀드리면은 뭐 예를 들어서 거기 북미권 친구가 와가지고 여자친구 보고 와우 she's the bomb 그러면 우리말로 하면 폭탄이잖아요. 네네. 무슨 소리 하냐? 그게 아니라 영어에서는 좋은 뜻이다. 그렇다. 칭찬에 가깝다. 칭찬에 가깝다. 이게 이제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그 실화 부분 조금만 소개를 해주시죠. 일단 실화 부분만 말씀드리면 일단 네네. 그 그레첸 칼슨이라는 팍스 전 뉴스 앵커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여성 앵커죠. 2016년도 이제 해고가 돼요. 그러니까 해고가 된 다음에 폭로를 해버리는데 솔직히 내가 해고가 되는 것은 실력이 없어서 해고되는 게 아니라 불미스러운 일 때문에 해고를 당한다. 그 불미스러운 일이 무엇인가? 그것이 뭐냐면 바로 그 당시에 미국 언론계의 최고 파워 권력자인 그 팍스 뉴스의 CEO였던 로저 에일스가 자기 상사죠. 그렇죠. 나를 성추행을 했다라고 밤쉘을 터뜨려 버려요. 그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와, 로저 에일스가 성추행을? 이 싸움을 홀로 계속 밀고 나갈 것인가 하고 있는데 이분은 뭐 한국에서도 많이 아실 거예요. 거기 메긴 켈리라고 메긴 해서 켈리. 그 2016년도 트럼프 대통령과 이 독설 공방을 펼쳤던 그렇죠. 그때가 이제 공화당 예비 그렇죠, 경선이었죠. 네, 토론회에서. 그 메긴 켈리도 조인을 하면서 솔직히 나도 로저 에일스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 그러면서 이제 피해자들이 나도 목소리를 내면서 이 로저 에일스라는 그 당시 최고의 언론 권력이 추악하게 몰락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영화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미투 그렇죠. 운동이었던 거죠. 네. 로저 에일스가 사망했죠. 그게 그 공식적으로는 그 뭐 혈우병 때문에 사망했다고 네네. 나오는데 뭐 비공식적으로는 그 워커를 갖고 걷지 않습니까? 달려고 네네, 표현해가지고 맞아요. 계단에서 굴렀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계단에서 굴렀다. 그렇군요. 바로 그 CEO에서 이 사건 때문에 성추행 네네. 문제 때문에 해고가 되고 다음 해 사망을 하죠. 다음에 2017 년도. 2017년 맞아요. 그랬던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게 이제 미국의 어떤 뭐 정치 뉴스 이런 걸 많이 아시는 분들은 되게 막 진짜 흥미롭게 보셨을 것 같아요. 워낙에 뭐 이 팍스 뉴스라든지 그레차 칼슨이라든지 뭐 메건 켈리라든지 이런 사람들 유명하니까. 근데 이제 또 한국에서는 이제 잘 모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팍스 뉴스 여기에 이제 뭐 그리고 팍스 뉴스 채널 그리고 이 로저 에일스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은 네. 저는 팍스뉴스 이렇게 보거든요. 영국의 최고의 그 발행 부수를 자랑하는 더 선이라고 타블로이드지가 있는데 네. 루퍼트 머독의 작품이죠. 그렇죠. 그 루퍼트 머독의 작품 더 선. 일면 기사를 보면은 어젯밤에 내가 UFO에 납치가 돼가지고 일본에 이게 나올 줄 알았어. 그 나왔다니까요. 외계인과 하룻밤을 보내고 아들을 낳았다. 이게 팔려요 신문 가판대에서. 발행 부수 1, 2위라니까요. 그 더 선 타블로이드지의 뻥튀기 네트워크 뉴스 버전이 팍스인데 네. 그 영화에서도 나와요. 우리 팍스 네트워크는 뉴스는 어떤 그 원칙을 갖고 있냐 이 말을 하거든요. 소스를 걱정하지 마라. 일단 퍼뜨려라. 이 말이 입소문을 돌면은 그것이 진리가 된다라고 하고 두 번째 이 팍스 뉴스는 일단은 할머니들이 두려워하는 소식을 무조건 찾아내라. 어머 이러면 어떻게 우리나라가 망할 것 같아. 두 번째, 세 번째가 할아버지가 격분하는 그런 서브젝트를 찾아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중요한데 그 아마 대사가 이거였을 거예요. 그 영화에서 entertain and titillate, entertain and titillate, entertain 사람을 즐겁게 하고 titillate가 자극하다거든요. 기쁘게 하고 자극하고 기쁘게 하고 자극하면은 팔린다. 이게 팍스 뉴스죠. 이 팍스가 원래는 이제 그래서 머독하고 이 로저 에일스하고 같이 시작을 한 거잖아요. 이 뉴스 채널을. 그 제가 봤을 때는 그 루퍼트 머독의 그 욕심과 네. 별명이 킬러샥 살인 상어지 않습니까? 딱 목표로 찌뽕
한 그 타겟은 무조건 인수를 하고 아하. 노조 다 와해시키고 이 루퍼트 머덕이 전략을 짰다고 하면은 라제이스가 그 세부 전술을 짰다고나 할까? 네네. 예를 들어서 그 루퍼트 머덕은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신문이 진실을 말할 필요는 없다. 무조건 발행 부수만 올려라. 그거를 TV 버전으로 만든 것이 라제이스인데 TV 뉴스가 진실을 말할 필요가 뭐가 있냐. 시청률만 올려라. 거기서 나오는 것이 영화에서도 묘사가 되지만 여성 앵커들 짧은 치마 입고 다리를 좀 카메라 그쪽으로 집중해서 포커스를 해라. 네네. 그런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책상 이거 보이게 다리가 책상. 가리는 거 없애고. 민망해 진짜. 예. 근데 이 라제이스가 원래는 이제 정치 컨설턴트로 시작을 했었잖아요. 닉슨과 레이건에. 예, 그래서 처음에도 원래 지방 이제 지역 방송사, 미국은 이제 지역 방송사가 그렇죠. 많으니까 거기서 이제 뭐 FD라든지 이런 거 시작을 해서 그다음에 닉슨 시작을 하고 그리고 뭐 부시도 뭐 레이건도 하고 부시도 하고 그래서 다 이렇게 막 뭐랄까 선전하는 거. 그러니까 뭐 정치 선전 이런 거를 맡아서 제작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머리가 좋은 사람이었던 건 확실해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때 첫 번째 닉슨 후보 그다음 후보였었죠. 네네. 홍보를 담당하면서 미국의 3대 네트워크 그때 3개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ABC, NBC, CBS 다 정론만 말하다 보니까 우리 닉슨 후보한테 정말 불리하다. 닉슨의 정말 이 불쌍한 점을 부각할 수 있는 뭐가 없을까? 이걸 한번 찾아보자. 그거의 발전 버전이 팍스 뉴스가 된 거죠. 진실이 상관이 없다. 진실이 사람들의 상관이 없다. 감정만 건드리자. 아하, 그렇군요. 근데 저는 사실 이 영화를 보면서 그 생각을 했었어요. 그 미간 켈리 같은 경우는 뭐 저는 그렇게 썩 좋아하는 편은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팍스 뉴스를 보시면은 팍스 뉴스 채널에 나오는 여성 앵커들이 대체로 비슷하게 생겼어요. 정말 그 샤를리스 테론이 이번에 연기했지 않습니까? 너무 비슷해. 아니 그 정말 깜짝 놀란 게 뭐냐면 깜짝 이게 놀랐어요. 메이크업 그 분장팀의 승리인 게 뭐냐면 네. 라자 에이스는 그 존 리꼬가 연기했거든요. 네. 똑같아요. 똑같아. 특히 샤를리스 테론이 맞아요. 그 메간 켈리를 연기하려고 얼굴에 덕지덕지 그 실리콘을 부었다고 하는데 코가 네. 그 샤를리스 테론이 약간 더 작대요. 오. 메간 켈리보다. 그래서 코를 크게 만들기 위해서 코 안에도 실리콘을 넣었대 이렇게요. 오, 구멍 안에. 대단하다. 그건 정말 대단하네. 근데 하여튼 그 뭐랄까 이 메간 켈리가 그때 이제 트럼프 대통령하고 설전을 하고 막 이랬을 때 그때 뭐 그냥 그랬나 보다 정도였어요. 근데 영화를 보니까 왜냐면 이제 뭐 할 말을 당연히 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그런 사람인 거는 알고 있었고 저런 설전이 오가기도 하는구나 공화당 경선에서 했는데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곤욕을 치렀더라고요. 저는 그때 그 2016년도 공화당 예비 후보 TV 토론 때 그 메간 켈리가 이 질문을 던졌었습니까? 트럼프한테. 당신은 지금까지 여성들을 개, 돼지, 뚱뚱한 사람, 기타 등등 방송 부적절한 용어들 네네네. 이렇게 불렀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전 딱 그거를 그 인터넷에서 생방송으로 보다가 큰일 났다. 왜요? 여기서 트럼프가 아니다. 나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 그러면은 나중에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했다 그러면은 자기는 이 반여성주의자가 돼버리는 거고 어떡하지 했는데 라지 오단의 한 여자한테 했다. 그걸 보고 전 그 트럼프가 약간 똑똑한 사람이구나. 그렇죠. 안 좋은 쪽으로. 네네네. 안 좋은 쪽으로. 근데 제가 놀랬던 점은 그것 때문에 메간 켈리가 굉장히 곤욕을 치렀죠. 예. 그런데 어떻게 보면 상식적이고 되게 보편적인 이야기를 질문을 한 거고 뭐 되게 센 질문이라고 뭐 표현은 합니다만은 근데 그거를 트럼프에게 질문했다고 해서 이 보수적인 공화당 사람들이 저렇게 막 피켓 들고 막 욕하고 뭐 트위터에 막 이러고 한 거 보고 아 상식이 진영에 묻히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요새 정말, 보면은 네. 그 팍스 뉴스도 그 크리스 월러스 앵커 같은 네. 경우에 그 귀엽게 만화처럼 생기신 분이 아주 유명한 앵커죠 정말. 약간 그 귀엽게 생기셨죠. 귀엽죠. 네. 크리스 월러스가 이제 대놓고 트럼프를 공격을 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 팍스 뉴스 대표 앵커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지켜야 될 선이 있는데 트럼프는 그 선을 넘었다. 그 CNN 보고 지금 트럼프가 계속 미국인의 적이라고 하는데 아무리 싫어도 미국 언론을 보고 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아무리 팍스라고 하더라도 용납 못한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도 약간 그 감정이 상했나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팍스를 약간 등을 지고 그 원 아메리카 뉴스 네트워크라고 네네 다른 거. 예, 그쪽으로 약간 그 갈아타시더라고요. 근데 이 팍스가 지금 18년째 시청률 1위래요. 맞습니다.
네, 정말 근데 제 기억에는 루인스키 스캔들 이후로 팍스가 사실 올라섰거든요. CNN이 솔직히 뭐 이제 못 따라잡죠. 아니 그리고 미국이 그 네트워크 방송 네트워크에서 보수적인 네트워크 사실은 팍스 하나밖에 없죠. 하나라고 네네. 볼 수밖에 없기 네. 때문에 여기에 이제 몰려서들 다들 봐갖고 아마도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하더라고요. 자, 우리 교수님께서는 그러면은 여기서 이 영화에서 정말 던지는 메시지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게 다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밤쉘의 마지막 장면 니콜 키드만이 연기했던 그 그레첸 칼슨이 네, 뭐 2천만 달러인가 이 책을 받고 맞아요. 세트를 하고 그냥 입 다물고 있으라고 변호사가 했더니 maybe 하고 그게 마지막 장면이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추가 폭로가 있지 않을까. 아, 솔직히 지금까지 그게 영화 두 개밖에 없었거든요. 하비 와인스타인이랑 맞아요. 지금 이 밤쉘. 이 정도 가지고 썩어 빠진 할리우드의 모든 추문이 다 드러나지 않겠나. 이게 시작일 뿐이다. 시작일 뿐이다. 네. 그래서 뭐 권력형인 성범죄라 우리가 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뭐 뭐랄까요? 그러니까 미건 켈리라든지 뭐 크리스천 칼슨 같은 경우도 뭐 거기 편승한 거 아니야라고 사람들이 볼 수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한 어떤 선입견도 떼준 것 같고 그리고 이게 그 사람들끼리 여성끼리 어떤 연대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장면. 그거 진짜 네. 명장면이었어요. 그 장면은. 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저는 굉장히 재밌게 봤고 또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빅쇼트라는 영화. 공매도 네, 그 영화의 각본을 쓴 작가가 이 각본을 썼대요. 그래서 약간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네. 1인칭으로 얘기하고 네네네. 주민 들어가고. 맞아요. 네. 그래서 빅쇼트 영화를 재밌게 보신 분이라면 아마 밤쉘도 재밌게 보시지 않을까. 빅쇼트는 굉장히 공부하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빨리빨리 지나가는. 근데 정말 재밌게 봤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썬킴 시네마 이번 주에는 우리 썬킴 교수님께서 밤쉘 골라 오셨습니다. 네, 오늘도 재밌었고요. 다음 주에도 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로운 그 리버버레이션 준비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나가는 곡은 밤쉘의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입니다. One Little Soldier. 김진의 이브닝 씨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도 6시 10분에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지윤이었습니다.